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어제 워싱턴 의회와 백악관을 잇는 펜실베니아 에비뉴 거리에는 무려 80만 명이 모였다고 하죠. 학교에서의 청기 난사 사건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생명을 지켜달라는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절박한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반대한 반전시 이후 최대의 청년 집회였다고 하는데요. 미국 사회가 이들 미래 세대의 외침과 요구에 과연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광고 듣고 출발당 최고위원회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져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나오는데 안개와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합쳐져서 가시거리가 거의 몇 미터 되지도 않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안 보이면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예측 가능한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입니다. 네. 자, 김남국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주말을 보내고 나면 이틀 동안 항상 뭘 하고 보냈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오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날씨는 안 좋지만 올라가는 봄 기온처럼 따뜻하고 힘찬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시계 제로의 정치권. 그러나 이 봄 기온은 완연하다.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 처음부터 인사말부터 이 대단한 신경전이에요. 특히 지난주 저희 우리 김남국 변호사가 그냥 의회에 정말 순발력 있는 반격으로 우리 이종근 논설실장이 아주 곤혹스러웠습니다. 긴장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한 주 동안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이종근 실장님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네, 말 한마디를 꼽았는데요. 저는 사실 말을 안 한 것을 꼽았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지난 24일입니다. 미국에서 좀 전에 앵커께서 멘트로 말씀하신 미국에서 총기 규제와 네. 관련된 고등학생 을 포함한 청년들 시위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80만 명이 이제 뛰쳐나왔다는데. 워싱턴에서만 80만 명이 나왔고요. 워싱턴에서 50만 명. 네. 워싱턴에서만 50만 명이 나왔고 전국적으로 한 80여만 명이 넘어선 걸로 아는데 사실 베트남전 참전 이후에 이렇게 청년이 많이 나온 건 처음이랍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그 시위에 나와서 연설을 한 엠마 곤살레스 이 소녀는 18세고요. 지난번 더글라스 총기 난사 사건 때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이 엠마 곤살레스가 한 명 17명의 이 죽어간 학우들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6분 20초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6분 20초는 이 총기 난사 살해범이 6분 20초 동안 난사를 한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그 침묵했던 6분 20초가 사실은 그 어떤 말보다 값지고 울림이 커서 제가 그 말 한마디로 꼽아왔습니다. 네. 정말 사실은 뜻깊은 뜻깊다기보다는 아주 17분의 침묵, 16분의 침묵, 그때 이제 17명이 좀 쓰러져 갔다고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 먼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사실 6분 20초간의 침묵이 있었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그 침묵하는 동안 많은 마음이 오고 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마음이 함께 통했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런 어떤 마음이 아마도 이런 어떤 거리로 사람들을 나오게 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이제 준비해 오신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울산시장 공천이 있던 날에 울산
그 경찰청에서 이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경찰을 정권의 사냥개에 빗댔고요. 그 다음에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그 경찰의 압수수색이 과연 타당했는지 여부를 조금 제가 법률가니까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이 사건이 고소고발이 들어왔던 사건입니다. 1월 초에 고소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경찰로서는 고소고발 사건 프로세스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그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찰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고 검찰을 통해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로서는 압수수색 영장 이 집행 시기와 관련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석 대변인이라 할 수 있는 장제원 대변인이 사실상 당의 논평으로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지나치다라고 보이고요. 만약 뭐 논평을 했다라고 한다면 민감한 시기에 이런 수사와 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수사는 조금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그쳤으면 됐을 텐데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뛰는 국가 공무원인 경찰 공무원을 완전히 비하했다라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과하라라고 하니까 결코 사과하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당 대표는 이것을 당의 최고의 대표고 어른으로서 좀 수습했어야 되는데 막말을 더 더해가지고 논란을 키웠다는 점에서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종훈 실장의 총평 들어볼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경찰도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이렇게 논평을 했죠. 그러게요. 서로 이제 그래서 언론들은 개돼지 논란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개돼지한테는 잘못이 없습니다. 개와 돼지는 함부로 인간을 이용해서 서로 간을 폄하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논평을 하거나 서로 비난을 할 때 더 이상 개와 돼지를 언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이 견권, 돈권 이거 좀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인권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그 대통령 개헌안이 이제 발의되지 않습니까? 오전에 국무회의하고 대통령이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그 전자결제를 하고 나면 오후 3시쯤이라고 하죠. 한병도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로 개헌안을 직접 들고 간다는 건데 일단 이 대통령 개헌안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뭐 이대로 뭐 이 정도는 괜찮다? 아니다.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 이제 제가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종근 실장부터 얘기를 하실까요? 네, 형식적인 측면이 가장 큰 문제지만 일단 내용적 측면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법조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헌법 안에 너무나 많은 법률적인 그런 그 조문들이 들어가면 거기 그 다음에 운용을 할 때 사실은 그 포괄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개헌안을 보면 마치 법률안이 세세하게 들어간 것처럼 하나하나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특히 하나의 예를 들자면 뭐 사회보장적 인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가는데 가령 그것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예산이 있을 때 집행하는 부분들인데 그 각각을 헌법에 그렇게 다 세세하게 해버리면 사실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굉장히 세세하게 지금 법률처럼 해놓고 전문 역시 이렇게 손을 댔는데 사실 이 헌법은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이 기타 갈등들의 제 집단들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묶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법률로서 제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헌법이 어느 정도까지 규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각국의 어떤 나라의 사정이라든가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 이것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다고 보이고요. 앞서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뭐 사회보장 정책 과 관련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 법률로서 정해야 될 것을 헌법에 정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헌법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보장 정책 자체가 복지 정책이 굉장히 시혜적인 것으로 봤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베푸는 어떤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정책으로서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로서 규율을 해놨다라는 점에서 이 법률로서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구체화를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국민의 어떤 기본권, 그러니까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는 헌법 해석에 의해서만 헌법 재판관들에 의해서 비로소 그 권리가 도출되었던 것을 네. 헌법에 의해서 명확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번 헌법이 시대적인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도 이런 식의 사회보장적 헌법 조항은 없거든요. 네. 비슷한 예로 사회 정책을 예산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뭐 건강하게 살 권리, 임실,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 국가 지원을 받을 권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권리 이렇게 해버리면 아니 건강하게 살 권리로 주장하는 병원 치료비를 다 대줘야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세세하게 나온 어떤 그 항목은 여타 다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네. 것이죠. 이제 두 분 말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거 헌법인데 너무 뭐 세세하게 이렇게 좀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무슨 소리냐 오히려 헌법에 지금 시대의 어떤 요청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놓는 게 나중에 법률로 더 구체화하는데 오히려 그 나침반이 되고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정리를 좀 일단 하고요. 좀 뭐 지엽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번에 지금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의제기가 있었어요. 특히 뭐 이제 그 이른바 그 국무회의 그 패싱론, 국무회의에서 좀 제대로 좀 심의를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앵커님 표현을 제가 사실은 수긍할 수 없는 게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위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조계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는 네.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서 위헌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통과가 되더라도 헌법 자체가 위헌이 된다는 거예요. 소지가 크다는 네. 것이고 그거는 뭐 이 제야 법조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율사들도 언론에 이건 우리가 실수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네. 분명히 헌법 89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발의를 한다. 심의를 거치는 건 거수기가 아니거든요.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그것을 논의하라는 얘기인데 이미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발표한다.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것은 헌법이 아닙니다. 국정철학을 반영하려면 5년마다 한 번씩 헌법을 바꿔야 됩니까?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려면. 그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헌법을 바꾸는 것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석끼리 했다고요? 아니 오늘 심의를 거친답니다만 그 심의가 발의하는 날 심의를 거친다는 건 거수기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그거는 실장님께서 너무 이렇게 오해하셔서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발표하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를 하면서 헌법과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고요. 네.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신의 국정 철학을 담겠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오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청와대에서 마음대로 이 헌법을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관련된 헌법 그 자문특위에서 결정된 안이었습니다. 네. 그 국가 권력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뭐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안이 두 가지 안으로 압축해서 올라온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의 결단이 있었긴 했지만 대부분 다 이 자문기구를 통해서 전문가, 법률가, 헌법을 적어도 20년, 30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 네. 그 심의와 관련된 부분은 국무회의에 있는 심의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논의한다라는 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에 전 단계에서 각 국가의 사실은 여러 기관장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뜨거운 잠깐만요. 아니 항상 이제 문제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실장님만 한번 반론 가고 저한테 반론이 안 와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제가 굉장히 그 뜨거운 쟁점이고 아마 꽤 오래 해도 결론이 나기가 쉽지는 않은 대목 같은데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김 변호사께서 아주 강력하게 불공정하다고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일단 좀 제기를 하고 이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어요. 이제 문제는 뭔 거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대통령 이 개헌안이 국회에서 이제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제 발의가 될 수 있는데, 아니 그 국민투표에도 넘겨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국회가 뭔가 절충점, 합의를 이제 이뤄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그렇게 하려면 87년을 다시 되돌려봐야 됩니다. 87년 때는 국회에서도 물론 안이 나왔고 또 이제 헌법학자들한테도 안이 나왔고 시민단체에서도 안이 나왔고 이 모든 안들을 함께 아울러서 수기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좀 전에 뭐 자문특위가 무슨 헌법과 관련된 뭐 전문가라고 하셨지만 거기에 위원장 정혜구 위원장은 전혀 헌법을 공부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국정원 TF 팀장이었 뭐 책임졌던 사람이 다시 무슨 헌법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된 그 성공회의 뭐 교수고요. 전혀 헌법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가 물론 지금 이 물어보신 게 이걸 겁니다. 대통령 발의가 됐는데 국회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국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집권여당에 가깝게 함께 목소리를 내왔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국회의장까지도 대통령 발의는 잘못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의 일방적으로 그렇게 수기민주주의를 말씀하셨던 분 원전과 관련해서도 몇 개월에 걸쳐서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을 겪었던 분이 고작해야 헌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는 헌법 자문특위를 통해서 그 한 달 동안에 그 안을 갖고 하겠다? 이건 참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아마도 시간이 굉장히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예, 국회에서 알겠습니다. 발의하는 과정이. 네. 자, 김남국 변호사. 네. 그 각 정당과 모든 대선 후보들이 지난해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각 정당이 지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정말 이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 시기를 놓치면 국가 발전과 관련된 국민의 어떤 행복과 삶과 집결되는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런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헌법 개정과 관련된 소중한 기회를 살리는 것이라고 보고요. 네. 국회에서 아직 논의할 시간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마련된 다음에 개헌안을 공고를 20일 동안 하고요. 그다음에 공고 이후에 60일 이내에 국회에 의결하고 18일간 공고 후에 국민투표를 하면 되는데 이 60일간의 의결 기간을 줄이면 하루 정도로 이내로 줄인다라고 하면 5월 4일까지 국회에서 논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시한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굉장히 좀 비관적이다. 그래도 국회 논의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교차를 하고 있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가 시간이 한 1분 30초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두 분 간략하게 한마디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검찰이 방문 조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면 뭐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뭐 검찰은 굉장히 많은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 재판에 기소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남은 수사는 사실 다른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더 철저히 수사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영장에 청구된 것 말고도 검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여죄를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정의를 실현하는 게 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아주 뜨거운 논쟁이 오갔는데요. 저희가 항상 그렇죠. 아주 핫한 이슈를 쿨하게 얘기하자. 이게 이제 저희 모토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다음 주 또 뵙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데일리하는 이정근 논설실장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는 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광고 들으신 후에 4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4분 32초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안개 때문인지 곳곳에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인고속도로 사고입니다. 서울 쪽으로 가는 길 부평 부근 1, 2차로에 걸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구간에서 이 뒤쪽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천에서 신월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반대편 인천 쪽으로 가는 길 부천 진출로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차로에서 쭉 밀리고 있고 부평과 서인천 사이로
쪽으로도 3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고장차가 생겼는데요. 한강대교 목간 지점 하유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한남대교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으로도 암사대교 부근부터 청담대교까지 잠실권 통과하는데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천호대교에서 청담대교, 동호대교 부근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고 반대편 강동쪽으로 가는 길은 행주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비슷하게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도 양화대교 부근부터 동작대교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시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여. 토요일에 개막한 프로야구 개막 2연전을 이제 치렀습니다. 이 개막 2연전 10경기에 무려 18만여 명의 그 관중이 몰려왔다면서요? 예. 이 개막 2연전이 열린 지난 주말 사이에 이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서 전국이 몸살을 앓았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구장은 만원 사례를 이뤘습니다. 주말 2연전 10경기에 18만 5천여 명의 관중이 몰려 들어왔고요. 자, 어제 경기에서 기아는 KT를 상대로 개막전 패배를 되갚았습니다. 네? 이 에이스 양현종 선수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면서 14대1로 크게 이겼고요. 네. SK 팬들은 이 돌아온 에이스 이 김광현 선수에 환호했는데 김광현 선수가 지난해 팔꿈치 수술을 받고 시즌을 통째로 쉬었거든요. 네. 어제 롯데전에서 올 시즌 처음 등판해서 5이닝 6탈 3진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2016년 9월 이후 18개월여 만에 이 선발승을 따냈습니다. 네, 재기에 확실하게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공 던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고 구속이 152km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죠. 네. 예, 네. 후유증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산과 삼성 그 1승 1패를 이제 주고받았는데 어제 그 두산의 그 장원준 선수 이제 시즌 첫 승을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장원준 선수 1회만 4실점하면서 휘청거렸거든요. 그러게요. 네. 예, 이제 그런데 2회부터 곧바로 살아났습니다. 2회부터 7회까지 추가 실점 없이 호투했고요. 7이닝 4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두산이 삼성을 5대4로 이겼고요. NC도 LG를 7대1, 한화는 넥센을 4대1로 꺾었습니다. 자, 개막 2연전 결과를 보면은 NC와 SK가 2연승이고요. 네? 롯데와 LG가 2연패입니다. 네. KT의 그 고졸 신인이죠. 그 강백호 선수. 이 프로 데뷔 그 첫 타석에서 이제 홈런을 날렸는데 개막전이라서 그런지 애기거리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KT 강백호 선수 올해 초에 서울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에 데뷔한 고졸 신인 선수거든요. 네. 지난 토요일 기아전에서 이 3회 초에 프로 데뷔 첫 타석에 들어섰는데 솔로 홈런 기록했습니다. 자, 어제도 양현종 선수가 두 차례 이 강백호 선수하고 대결해서 삼진하고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 양현종 선수가 고졸 신인이 이렇게 잘해도 되나 이런 기특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네. 예, 이 직구를 노리길래 직구를 던져서 정면 승부를 해줬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예. 네. 이 NC의 이 타이완 출신 투수입니다. 왕예중 선수도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 토요일 LG와의 개막전에서 7이닝 1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는데 네. 이 왕예중 선수를 취재하려고 개막전에 타이완 언론 7군데서 취재를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타이완 방송사가 KBO하고 현재 이 중계권 이 협상을 벌이고 있고요. 자, 이게 협상이 되면은 성사가 되면은 KBO 리그에선 최초로 해외 중계권 판매 사례가 됩니다. 네. 이 왕예희 선수가 그 타이완에서 그렇게 유명한 선수인가요? 그렇습니다. 2011년에 타이완 출신 선수로 이제 유망주로 메이저리그 구단하고 계약을 맺었거든요. 네. 이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렇게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외모도 꽤 잘생기고, 실력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완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축구대표팀, 평가전에서 그 북아일랜드에 그 1대2로 패했는데, 앞서가던 경기를 좀 아깝게 놓쳤어요?
예, 그렇죠. 이 축구 대표팀이 북아일랜드와의 평가전에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 전반 7분에 이 권창훈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렸는데 전반 20분 이 김민재 선수가 자책골을 헌납했고요. 1대1로 맞서다가 후반 41분에 이 결승골을 허용하면서 1대2로 패했습니다. 대표팀은 모레 폴란드하고 평가전을 다시 치릅니다. 네. 뭐 앞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우리 대표팀 이 수비가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러시아 월드컵 이제 6월 개막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대표팀 경기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드필드하고 공격에서는 그래도 이 전개 과정이 만들어지면서 이 가능성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수비가 여전히 이제 불안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집중 견제에 시달렸고요. 이 기성용 선수가 중심을 잡고 있는 미드필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공격에서는 이 김신욱 선수의 고공 플레이, 아시아권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인데, 과연 이 피지컬이 좋은 유럽 선수들을 상대로도 통할지는 좀 의문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 수비 같은 경우에는 이 빈자리를 메꿔주는 커버 플레이나 몸싸움에서 밀리는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네. 이 수비는 항상 이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실험을 할 때 이럴 때가 아니고 이 완성된 조합을 가지고 계속 조직력을 다져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어떻든 이제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그 현대캐피탈이 먼저 1승을 올렸죠? 예, 이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을 3대2로 이기고 먼저 1승을 따냈습니다. 이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이 오전 3선승제로 열리거든요. 1차전 먼저 가져가면서 현대캐피탈이 2년 연속 우승의 가능성을 높였고요. 어제 열린 여자부 1차전에서는 도로공사가 IBK 기업은행을 3대1로 누르고 1승을 먼저 챙겼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경제시선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제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술적 이슈만 남았을 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 받고 뭘 내줬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고 미국의 문우신 재무장관은 윈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조금 불안해져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김현정 본부장은 이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되게 얘기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철강, 네. 맞습니다. 철강과 농업은 지켰다 이런 얘기인데요. 과연 그렇다면 그 양보한 부분이 뭘까? 그러게요. 자동차 부문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국무회의가 끝나고 구체적인 내용을 김현정 본부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브리핑을 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상세히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자동차에서 얼마만큼 양보했는지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에 대해서 중국 아닌 미국 편을 들어야지 뭐 철강관세 폭탄에서 빼준다고 했었는데 과연 우리나라도 뭐 충성맹세 이런 걸 했는지 이런 건 아마 합의서에는 합의문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 아마 집중적인 질의나 견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미국 간의 그 힘의 관계가 사실은 같지 않죠. 그래서 그렇죠. 대등한 협상만을 바라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인데 과연 어떻게 됐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보고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도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상세한 설명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수도권의 그 미세먼지 그 비상 저감 조치가 이제 그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뭐 다들 좀 밖에 나와 보시면 여기가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회색 도시인데요. 그러면 중국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중국 베이징은 오히려 좀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뭐 거기는 고기 굽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초강 어떤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오늘 올해 들어서 네 번째 1월 18일 이후 한 2달 만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됩니다. 수도권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요. 네. 오늘 26일이니까 끝자리가 짝수 차량만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서울 일반 시민들은 자율 참여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이 전면 폐쇄됩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는 간선 급행버스 이용객들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무료로 보급을 하고요. 그동안 시행됐던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은 지난 1월로 폐기가 됐죠. 더 이상 이제 실시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그 미세먼지 농도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죠? 미세먼지가 저 기사 쓰는 입장에서 되게 힘든데 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도 다들 헷갈려요. 아. PM가 그 알갱이 크기죠. 2.5 머리카락 굵기 50분의 50분의 1이라고 하나요? 그게 지금 원래 미세먼지인데 네. 옛날에는 이게 초미세먼지로 불렸거든요. 이게 그렇죠. 작년부터 PM 2.5를 미세먼지라고 부르는데 이 PM 2.5인 미세먼지 이 일평균 농도가 원래 50 마이크로그램이 지금은 나쁜 기준인데요. 근데 내일부터는 35 마이크로그램으로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40 마이크로그램이면 보통 수준인데 내일부터는 나쁨 수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나쁨 수준으로 발령되는 게 지금의 거의 한 4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네. 또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의 기준도 오늘 7월부터 강화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주의보, 경보, 나쁨, 매우 나쁨 이런 날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대책을 잘 세워서 이렇게 나쁨 이런 날들이 좀 줄어들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의 대책으로는 정말 앞으로 계속 어제도 프로야구 개막전에 구름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몰렸다고 하는데 마스크 끼고 계속 야구 보러 가야 되지 않을까 말이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부터 그 대출 기준 상당히 좀 강화가 되죠? 정말 영어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좀 쉬운 말로 바꿀 수 없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DSR, DSLR하고 비슷하다고 DSR이라고 하는데 일부러 사람들 좀 잘 모르게 하려고 그리고 별로 관심을 갖지 말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들은 대출 신청만 하면 된다. 그거 정말 이런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타당한 지적 같으신데요. 일단 무조건 대출이 깐깐해진다 이런 것만 알고 있지 도대체 과연 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DSR 할 때 이제 그 S가 서비스의 약자인데 전혀 감이 안 와요. 그냥 그러게 말이죠. DS 그냥 싹 다 내 대출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신 DTI하고는 어떻게 되나? DTI는 T는 좀 담보, T 좀 발음이 있으니까 그 담보대출만 주택담보대출만 관련이 된 겁니다. 담보대출. 그러니까 담보대출 외에 모든 대출을 다 보겠다는 겁니다. DSR이라는 건. 이 신용대출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 이제 다 보겠다는 거죠. 네. 이런 거 다 보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대출한다고 확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걸 6개월가량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전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데 오늘부터 이제 은행 가서 이런 기사 오늘 바로 나올 겁니다. DSR 시행 첫날 은행 창구 가보니 깐깐해졌다. 한번 시험에 그런 얘기 나올 텐데 실제로 봐야지 알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져서 풍선 효과도 일어날 거다. 제2금융권으로 아니면 아예 대부업체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자, 앞서 이 문제 다루면서 저희가 이제 그 임대사업자 그 대출도 더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좀 알아보려 했는데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 임대사업자 대출 이 역시 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하죠. 이것도 영어 약자인데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영어로 RTI입니다. 이게 렌트거든요. 렌트. 그러니까 렌트니까 임대업인데 또 여긴 또 인컴이 아니라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이자가 있는 거잖아요, 임대업은. 그러니까 이자가 곧 소득이니까 거기서 대출 이자 갚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이걸 기존에는 이제 거의 생각을 하지 않다가 이제는 주택 임대업 같은 경우는 이제 1.25배, 1.5배.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자를 갚는 이자로 많이 나가면 대출을 좀 안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상 가계대출 잡다 보니까 이 임대업자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이 약간 사각지대였거든요. 네. 그 자영업자 부채를 좀 줄이기 위해서 LTI. 이건 또 L은 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론이나 사실 대출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론이라고 하면 좀 사업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사업자 대출을 좀 깐깐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DSR로 일반 가계대출 잡고 RTI로 임대업자 잡고 LTI로 자영업자 잡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출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임대업자나 자영업자나 일반 직장인이나 대출은 까다로워질 거다. 이런 게 지금 정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존에 이미 그 대출을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만기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역시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적용되죠. 만기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적용이 되게, 왜냐하면 그게 신규 대출 내지는 대환 대출, 전환 대출 이렇게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럼 요즘 뭐 소득도 많이 늘지도 않고 자영업자도 뭐 잘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만기가 됐다. 근데 갚을 돈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 가장 부동산 잡기 편한 방법은 돈줄 재는 겁니다. 대출 규제하는 거고요. 과거에 항상 그랬습니다. 부동산 잡겠다 그러면 가장 좋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처방은 대출길 막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앞으로는 뭐 또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또 이런 규제를 또 완화하겠죠. 금호타이어가 그 법정 관리로 가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30일 결정이 됐는데 국내 기업 인수설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왔습니까? 금호타이어 노조에서 제기를 했는데요. 네. 지역 유력 정치인이 확인해 줬다면서 지금 중국의 더블스타 외 다른 국내 기업이 인수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말도 안 된다. 그러게요. 왜 돈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인한테 와야지 왜 노조한테 가고 정치인한테 가냐는 거죠. 이거는 신빙성 없고 30일을 좀 연장하기 위한 법정관리 예정일로 잡아놓은 30일 연기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 전략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법정관리 마감 시한인 30일인데 노조와 이 채권단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뭐 딱 5일 남았습니다. 네. 이 중소기업에 대한 그 정부 통계 문제가 좀 많다네요. 이게 통계 함정이라는 건데, 9988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중소기업 그렇죠. 수가 전체 기업의 99%고, 중소기업의 단위는 그 노동자 수가 전체 노동자 수의 88%라는 건데요. 그래서 9988인데, 실제는 9980이라는 거죠. 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 종사자 수 기준으로 봤더니,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4%였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동안 88%라고 했는데 그동안 통계는 이랬다는 거죠. 사업체하고 기업 통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체와 기업. 네, 이게 좀 다른 거. 네. 네. 그러니까 대기업의 지점, 지사 이런 것도 일개 기업, 중소기업으로 잡았다라는 거죠. 300인 미만이면 모두 이제 중소기업으로 분류했는데 알고 보면 이건 대기업의 지점이나 대기업의 어떤 프랜차이즈 지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9980이 88이 아니라 9980이 아니냐. 그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인 거죠. 네. 그 청년 통계도 좀 문제죠? 서울에서는 28세가 청년이고요. 성남에서는 청년이 아닙니다. 이게 통계마다 제각각이어서 그런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9세 이하까지 청년 수당을 주고 성남에는 24세 이하까지 주고 있어서 통계마다 법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기뻐하거나 춤추거나 환호할 수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입니다. 어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큰 소리로 말할 능력이 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기지개 한번 쭉 펴고 한 주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